유튜브 라이브 방송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 옆에 인천 동구 미추홀 갑의 전희경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필승. 또 그 옆에는 경기 고양시 정 김연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꼭 이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인사 서로 좀 나누시죠. 네, 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필승. 대표님들 많이 쓰시죠?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에 앞서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나 또 음란물 유포 사건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점점 더 악랄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N번방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또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로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가해자 및 참여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의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제작한 자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 법원에서 선고된 평균 형량은 최저 법정 형량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이 바꾸겠습니다. 우리 당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뿐 아니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곡된 성의식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지금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져가는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서는 법리적 차원의 일반론적인 얘기였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N번방 사건에 26만 명의 가해자 그리고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호기심만 갖고는 접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도 없고 또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 무도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 전원이 누구인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 권익 보호의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과 같이 저는 두 분의 말씀을 주로 들으면서 제 생각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경 후보 하면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뭐 그에 못지않게 우리 김연아 후보도 너무 유명한 분이죠. 또 더더구나 이제 두 분이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는 N번방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희경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진짜 N번방 사건은 이거는 정말 입에 올리기도 끔찍하고 처참한 그런 사건이고
이 N번방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N번방을 운영한 사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범죄는 아주 지능적으로 또 새로운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해서, 장치들을 활용해서 고도화되고 있고, 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이거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다. 지금 그 학대, 성착취를 당한 그 여성들의 경우에도 신상이 알려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계속해서 그 협박범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그거는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법이 기존의 이 성범죄 방식,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이 강간이라든지 성추행을 한다든지 이런 물리적 이런 것들에 이 치중이 되면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약하고 처벌 수위도 낮았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 평생 햇볕을 진짜 보지 못하는 그런 엄벌에 처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것이 국민의 법감정 과도,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그 죽음에 이르는 그 피해에 대해서도 부족했다. 그래서 앞서 황교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관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 당도 이미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이 장치들을 탄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하나 의원님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 아이들 둘 다 굉장히 분노와 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로서 또 저도 여성으로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좀 한계론적인 대응에 항상 분노하고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법적인 절차 마련하시는 것 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엄격하게 무관용을 갖고 이런 것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이런 성 디지털 범죄에 대한 좀 감시와 규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보완되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부처의 노력이 여성가족부를 좀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태봅니다. 예. 먼저 모두의 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두 분에 대해서 저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모두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구에 출마를 합니다. 두 분께서 지난 4년 동안 각자의 전문성과 실력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비례대표에서 이제 지역구 후보로 이렇게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변과 실행력이 똑부러지는 두 분. 앞에 인사 말씀만 들어도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젊은 두 후보가 이번에 꼭 당선돼서 다음 국회에서도 맹활약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전희경 후보하면 교육, 또 김연아 후보하면 부동산, 두 특화된 이런 전문가들인데,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부동산은 우리의 실생활과 직결된 그런 문제죠. 따라서 교육과 부동산은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킨 분야이기도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이것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들까지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도 철학과 또 일관성 있어야 하는데, 철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대입제도 개편 때마다 오히려 학생의 공부 부담 더 커졌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부담이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조국 사태는 기본적으로 아빠 찬스 그리고 엄마 찬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 제도 탓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제도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교육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 높을 수밖에 없죠. 100년 지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조변 석계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또한 무리수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현 정권 출범 이후에 무려 19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50일 만에 한 번꼴로 나온 것이죠. 정말 잦은 대책에 또 시장에는 정책 피로감 높아졌다고 합니다.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도 합니다. 이러니까 20번째 부동산 대책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업계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교육과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희경 후보 그리고 김연아 후보 두 후보와 함께 현재 교육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두 후보의 명쾌한 설명과 해결책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두 분과 같은 인재들을 동시에 이렇게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방송과 같이 저는 두 분의 말씀을 주로 들으면서 제 생각을 사이사이 보태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분의 1분 자기소개 아직 못하셨죠? 1분 자기소개 30초에 하셔도 됩니다. 네. 한번 듣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에서 필승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전희경 후보입니다.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확 바꿔야 산다라는 구호로 주거, 교통, 교육의 3대 혁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뛰고 있습니다. 필승으로 성원에 보답드리고 지역도 살리고 자유대한민국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도 살리고 당도 살리고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치,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현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자신의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은 나쁜 정치를 좋은 정책으로 이기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고양시 정의 김연아 후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국회 비례로 입성하였습니다. 법 통과율 46%라고 하는 우수한 성적을 갖고 고양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 좋은 정책으로 나쁜 정치를 이기는 정치를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똑 부러지죠? 우리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분 이제 지역구 출마하셨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번에는 우리 김연아 의원. 요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학교도 지금 쉬다 보니까 오후에 공원을 저는 좀 자주 나가는데 학교 못 가서 몸이 이제 근질근질한 아이들과 또 집에서 삼시세끼 해결해야 되는 엄마들이 공원에 나와서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 좀 이렇게 위험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벚꽃 축제도 중단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산 지역에도 굉장히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부가 1,500원짜리 마스크도 배급을 이상하게 하더니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대출금에 대한 지원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또 대출이라도 조금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정말 이런 탁상공론에 대한 것을 갖고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지역이고요. 저는 그것을 좋은 정책으로 이기겠다고 주민들의 손을 잡고 주민들과 마음의 소통을 하며 정말 이번에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렵다는 소리, 그리고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의 모습을 뵙는 것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정말 숨이 꼴깍꼴깍 하는 정도다라고 했던 우리 한국 경제가 이 우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 정국으로 들어섰는데도 이 정부는 그저 한때만 모면하자는 그냥 정책 발표해 놓고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한테 도달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체크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은행을 찾았다가 정말 낙담하고 발길을 돌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국민들께서는 보이고 계시는 거죠. 저희 지역구도 대표적인 원도심이고 그리고 재래시장도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진짜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대로 극복을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 정부가 경제정책 바꾼다라는 말도 없고 이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도 우리 의료진들의 그 헌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이런 것들마저도 본인들의 공으로 가로채는 이런 모습까지 보면서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는 제발 좀 이겨다오라고 응원 주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민심이 반드시 총선에 표로 반영되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몸풀기는 다 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인데요. 지난해 학부모들이 자녀 한 명당 지출한 사교육비 금액이 수치로는 3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 통계 조사 이래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마 이 32만 원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어쨌거나 하여튼 정부 통계 조사 이후에 가장 많은 지출을 좀 하게 됐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클 텐데 우리 정인경 의원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교육에 대해서 잘하려는 의지도 없고 잘하는 방법도 모르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무능 정권입니다. 이 공교육이라는 거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고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뭐 대학 가고 대학 나오면 직장 나오는 게 일반화돼야 되는데 이 공교육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길만 가고 이 공교육에서 이 쓰는 시간들은 그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인내력을 갖췄구나. 이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으로 쓰니까 학생들은 전부 학원으로 돌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그 학원 정보를 얻으려고 또 엄마들이 발빠른 정보력이 없으면 애 대학 못 보낸다. 이렇게 되니까 엄마들끼리도 서로 경쟁이 붙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 폐지한다 그러면서 드리는 그런 몇 천억 되는 돈만 일반 고등학교, 일반 중학교 쏟아 부어도 이 사교육 현장을 이렇게 누비는 이런 일들은 없어질 텐데 아주 답답한 결과고 이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국민 부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연아 의원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지역도 다녀보면 예전에 백석고등학교라고 일산에 굉장히 명문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분당에는 서현고, 일산에는 백석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 이런 교육열과 그런 좋은 학교가 맞물쳐서 집값도 굉장히 높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좋았는데요. 평준화되면서 사실은 일산 지역에서는 중학교까지만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외지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께서 우리가 교육을 하향 평준화 시켜달라는 게 아니다. 특목고 자사고처럼 좀 좋은 양질의 교육을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정부는 그 말을 거꾸로 알아듣고 하향 평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지역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가구들의 이탈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정말 교육정책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산 지역은 교육부 장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너무 답답해 하시고요. 엄마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배치된 것 자체를 좀 부끄러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형태 또 내가 받고 싶은 양질의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많은 그런 정책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결국 좀 종합해 보면 대입 개편 또 고교 체제 개편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이 결국 이런 파행을 낳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수능 절대평가 도입 이것도 참 말이 많고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죠. 한때 고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다른 대입 제도를 적용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데 이런 점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둘째로 혼란을 가중시킨 정책이라고 한다면 조국 사태 이후에 급변한 입시 제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시 비율을 1년 만에 또 바꿨습니다. 또 서울 소재의 16개 대학 정시 비율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뭐 이런 특목고라고 하죠.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념과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입시제도 문제에 관해서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김연아 의원부터 먼저. 지금 아마 저희가 당의 당론으로 정시 비율을 수능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정말 요즘 대학은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결국 생업에 매달리는 부모를 두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평준화 교육이 도대체 이런 학생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수평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더 은밀하게 숨겨진 사교육 그런 것들이 또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이번에 조국 사태에 분명히 드러난 건데요. 저는 우리가 억지로 맞추는 수평선이 아니라 각각의 여건에 있어서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차별할 필요 있습니다. 정시 확대도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육청별로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대입정책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쥐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발 교육정책은 교육 전문가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꾼들이 교육정책 하는 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의 정보력이 진학에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었다면 저는 진학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희경 의원님. 교육부는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초중등 교육은 전부 교육감들한테 맡겨놓고 그나마도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서 좌파 교육감들이 대거 교육감으로 선출되면서 이게 교육이 아니라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교육부가 틀어지고 있는 거는 대학 입시 정책뿐입니다. 대학들을 잡돌이하면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권한만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은 그 입시 이후에는 그냥 대학 교육이 사라져 버리고 또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스펙 쌓기에 전부 나서야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이 조국 사태,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아들딸의 케이스는 깜깜이 전형, 로또 전형이라고 하는 이 학종 이 전형이 어떻게 특권층에 의해서 이게 활용이 되는지 어떤 그 편법과 부정이 활용이 되는지를 아주 그냥 집대성에서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국을 지금 다시 이 집권 여당의 그 비례정당
에서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이 조국 씨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만세 부르던 사람들이 다 전부 거기에 대표들을 맡으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 자식들, 이 정부의 장관들, 뭐 청와대 관계자들 전부 자기 자식은 외고자사고 특목고 뭐 반미하던 사람도 미국 유학 전부 보내면서 다른 집 자식들의 희망의 사다리인 교육의 사다리는 걷어차는,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정부가 정해준 학교에서 그냥 배우고 끝내라. 참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들이는 돈이 지금 보면 5년간 일반고로 전환을 하면 5년간 안 쓰던 세금을 1조 원 쓰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돈인데 저희 미추홀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니까 낙후된 학교들이 많거든요. 엄마들이 왜 우리만 이런 환경에서 교육시켜야 되냐고 정말 너무 애통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돈 그런 데다 쓰면 될 텐데 도대체 어디를 보고 무슨 정책을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예, 아주 진지한 문제,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딱딱해진 것 같은데 좀 이 표정도 네. 펴고 네. 얼굴도 좀 웃고 네.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교육부 대책의 급변도 문제지만은 조국 사태로 교육의 공정성 논란이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분노했었죠. 지금 우리가 뭐 깜빡도 잊을 뻔했는데 교육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조국 사태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두 분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의견이 계신 말씀하시죠. 조국 사태는 뭐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피크로 이게 끌어오르면서 결국 조국을 국민들께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대통령 마음의 빚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씨에 대해서 참 국민에게 이럴 수 있는가. 조국 사태를 보면 이 정권의 DNA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뻔뻔함, 위선. 이제는 이런 것들을 끝내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목이 쉬었습니다. 모이신 이유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아마 현장을 굉장히 누비면서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연아. 저희가 조국 장관 사태가 한참일 때 이제 교육위에서 저희가 상임위 질문도 하고 국정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육부 장관의 대응을 저는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 편과 남의 편에 대해서 대응이 다를까? 교육부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은혜 장관이 과거 4년 전에 다른 사건에서 했던 반응과는 정말 다른데요. 저는 다시 한번 장관이 정말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얘기하는 그런 교육정책을 피는 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장관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장관이지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국정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70만 개 정도의 마스크를 갖고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학교에 나눠져 갖고 있었는데 중대본이 갑자기 마스크가 모자라다니까 560만 개를 회수를 하겠다고 교육부가 바로 공문을 보내서 회수를 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서울에서만 걷다가 중지를 했는데 1270만 개가 전 학생이 쓰면 며칠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장관이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주변에서 답변을 갖다 줬는데 단 이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또 중대본에서 마스크 달라고 하면 주겠냐. 지금 세간에서는요,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때 수거했던 마스크를 다 못 채워놔서 계약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마스크 비상용이 이틀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를 중대본에서 달라고 했을 때 교육부 장관이 아무런 판단이나 준비 없이 덜렁덜렁 내주는 이런 장관입니다.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이전부터 교육부의 무능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었지만 조국 장관과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교육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교육정책의 수장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개원하지 않고 학교를 개학하지 않으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얼마나 아수라장인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 우한 코로나라는 이 재난에 잘 대처하고 계시고 의료진의 헌신, 일선 공무원분들의 헌신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부가 정말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학교가 개학을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언제까지 갈 거냐 하면 뾰족한 답을 못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역으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판국에 개학하면 되겠느냐고. 물론 안정세가 들을 때까지 개학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온라인 개학은 어떻게 할 건지, 그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졌는지, 또 이 온라인 개강을 하더라도 저학년이나 혼자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맞벌이 부모의 경우에는 이 학생을 어떻게 그럼 케어한다는 얘긴지,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그런 정말 유아들 경우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맡길 데가 없어서 거기를 보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알기는 하는지 이런 대책을 책임감 있게 내어놓고 그거에 대한 여론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전부 수면 아래로 지금 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나. 아까 N번방 사건도 봤습니다만 그토록 모든 일에 앞장서서 나서던 여성가족부가 N번방 사건에서는 조용하게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이렇게 우한 코로나 정말 사태 이렇게 해놓고는 뭐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애들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부모들은 휴가까지 다 당겼으면서 처음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애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직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덜컥 이때쯤이면 이제 계약한다고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계약해야지. 몇 학년부터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임시방편의 대책들을 내놓고 이 시기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정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엄마, 두 분 다 엄마시죠? 네. 예, 엄마의 참 힘든 그런 실상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저도 할아버지지만 공감이 많이 갑니다. 네, 심각합니다. 예, 뭐 얘기할 건 많지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오늘 밤을 다 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라운드를 부동산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 지금까지 모두 19번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9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결과적으로는 정책 나온 뒤에 얼마 지나서 집값이 또 올랐어요. 집값을 못 올리게 하겠다 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이런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내가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뭐 정말 전국적으로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가지고 국민들은 고통에 어떻게 보면 호소하고 있는데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생각하고는 맞지 않고 국민들의 그 정서와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전문가들 의견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있는 통계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표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체감되는 게 굉장히 다르고요. 요즘 정말 국민들께서 인터넷 댓글에 잡아주시는 명문장이 있습니다. 마스크 값도 못 잡으면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이 한마디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말 한 줄 정리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9번째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의 집값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일부 지금 주춤합니다만 그게 정부의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만 오르고 또 인근 지역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지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해놓고서는 엉뚱하게 경기도에다가 공급 폭탄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은 잡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그 공급 폭탄을 투하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투기꾼 때문이라고 하더니 올해도 공시가격을 서울에 15% 정도가량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구는요, 이 와중에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3기 신도시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인데요.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지, 무능,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리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신도시를 대거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1, 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신도시가 완성도 되기 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쪽 지역도 또 이슈가 많죠. 누구를 부동산.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저는 조금 감이 잡힙니다. 네, 뭐. 자기 식구들을 위한, 자기 편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이 잡겠다고 하면 안 잡히고, 뭐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사라지고, 일자리는 만들겠다 그랬는데 사라지고, 부동산 값은 잡겠다 그랬는데 폭등하고, 또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냅뒀으면 될 때는 폭락시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문제 얘기하면서 저는 공시가를 올린 거,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세금 더 뜯어가겠다라는 이 정부의 선전포고입니다. 아니 지금 뭐 부동산이 매매가 되기를 합니까? 제대로 뭐가 됩니까? 공인중개사 분들 만나보면은요, 다 울상이에요. 사람이 안 온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진짜 어떡하냐, 생계가 막막하다 하고 계시는데 공시지가는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책정되는 세금 오르는 거 맞죠? 참 국민들이 자기가 애써서 번 돈을 자기 지갑에 좀 넣고 쓸 수 있게 제발 좀 해주십시오. 세금으로 그렇게 다 걷어가 놓고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선심 쓰듯이 하는 거 정말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고질병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값이 오를 땐 투기꾼 탓하더니 세금 매길 때는 그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값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유세를 이 정부의 현금 인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유세 강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죠. 공시가격 엉터리로 산정하고 주먹국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춰줘야 되는데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는 공시가격을 좀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지원해 줄 수 없으면 세금이라도 깎아줘야 되는데 요번에 대구 경북 지역도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앞뒤 없는 정부이고요. 요번에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우리가 예산을 재편성해서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거 줄이고 좀 이 코로나 사태로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쓰자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추경 타령하고 엉뚱한 데서 돈 만들 생각하지 말고, 저희 동네는요, 이 와중에 보도블록을 다 까가지고 다시 깔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요. 지금 도대체 몇십 년 된데 선거 앞두고 보도블록 가냐. 오히려 그 돈으로 진짜 소상공인들 지원 조건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께서 그 어차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산이 우리가 각 항목별로 해놓은 거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우니까 이 초슈퍼 예산, 그 513조에 달하는 이 초슈퍼 예산 중에 100조 정도를 빨리 그거를 이제 다 발라내서 이 100조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그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거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정말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현실화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의 지적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크게 공감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두 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도대체 이 집값 문제 어떻게 해야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네. 이에 대한 의견도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줘야 되는데 원하는 지역에는 규제로 집을 못 짓게 하고 있으니까 1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못하게 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좀 활성화시켜놓고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원하는 지역에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가피하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좀 사람들이 살만한 교통 문제 해결이라든가 일자리를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부가 세종시로 옮기고 나서 사실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로 예전에 큰 원칙을 정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 잡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일자리 분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리 만드는 방안, 기업 유치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규제 완화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시적인 투자를 통해서 살만한 곳,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을 지금보다 조금 더 넓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라고도 하고 투기라도 하는데 정말 유동자금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동자금이 왜 건전한 기업이나 생산설비 투자에 이어지지 못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업을 굉장히 죄악시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부동산의 유동자금을 건전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활성화 또 경제의 펀더멘탈을 조금 단단하게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저는 절대로 부동산 정책만 갖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님. 네, 제가 이제 동구하고 미추홀 갑인데요. 인천의 이 원도심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의 최대 현안도 이 재개발 재건축 이슈입니다. 그런데 정부,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 지자체장을 휩쓴 이 정부의 기본 모토는 이 기본적으로 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죄악시한다 그럴까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난개발이 일어나거나 또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서 굉장히 그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어디가 새가 좀 센지 보고 이쪽 편 들어줄 것 같이 얘기하고 또 저쪽 편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방식을 답습해 왔는데 이제 이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이 뭐 입법부가 할 일, 그다음에 지자체가 할 일, 전문가가 할 일 이런 거를 놓고 주민 대표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주 어렵고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그런 답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하자 뭐 이래 했는데도 사회자의 당부가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 과제가 정말 엄중합니다. 엄하고 좀 엄청 말 그대로 엄중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춰보면 두 분이 참 웃으면서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쳐야 될 시간인데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만들어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 참여했던 소감 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연아 의원께서. 예, 어제 황교안 대표님이 그 대표님 페이스북에 응원합니다 김연아 의원 해가지고 장문의 글과 또 제 사진을 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당 지도부에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고양시정 사실은 우리 정당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좋은 정책으로 나쁜 정치 이기겠다는 또 지역 주민들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서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 승리는 저의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무시당하고 또 계속 거짓말로 속았던 그 국민들, 그 주민들 편에 서서 제가 그분들 대신 분노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이곳에서 도전합니다. 저는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로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미래통합당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문재인 정부의 나쁜 부동산 정치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정말 우한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시죠.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이 어렵다라는 말씀도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황교안 라이브 방송 출시. 제가 우리 대표님께 라이브 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튜브라는 그 채널을 좀 해보시라고 기억나시죠? 아주 기억납니다. 오래전부터 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유튜브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는 라이브로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마 이 채널 아주 승승장구할 거다 생각이 되고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민심은 준엄하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민심이라는 것이 이 나라를 정말 이 위기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수도권의 한 곳으로서 인천의 이 승리의 기운이 이 경기, 서울로 미쳐지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제 지역, 제가 뛰는 지역에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서 목이 쉬도록 운동화가 바닥이 닳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김연아 의원님 잘하고 계신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저도 우리 김연아 의원님 하시는 것도 잘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잠깐 재밌는 멘트 하고 지나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황교안 TV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네요. 재밌으시죠? 두 분을 뵈니까 정말 우리 미래통합당의 네.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그 구호 같이 한번 네, 외쳐보고 네. 오늘 이 재밌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칠 구호는 우리 구호 미래- 외치는 거 우리 미래- 전유경 대표. 미래통합당의 네. 아주 핵심 아젠다. 네. 힘내라 대한민국. 네. 또 알겠습니다. 바꿔야 산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한 번 여러분, 더 하시죠. 여러분들 한번 더 한번 하시죠. 제가 하나 놓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대표님 하시죠. 아, 네. 아까 놓쳐가지고요. 네, 아, 제가 그래요? 네. 놓쳤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자 우리 두 분이 한번 같이 해주시면 내가 네. 할게요. 시작.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감사합니다. 요즘 좀 힘들었었는데 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이기겠냐 그러는데 국민들의 요구는 뭐냐면 바꿔야 산다. 네. 그러니까 바꿔지겠죠. 네. 우리가 네.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필승! 이 세 가지가 다 필승, 필승. 다양하게 나오네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하니까 깜짝 놀라시죠? 황교안 오피셜은 낙을 내립니다. 내일부터는 황교안 TV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황교안 TV. 저에게 이 황교안 TV 채널명을 양도해준 손주찬 대표, 저와 함께 많은 현장을 누빈 고마운 청년입니다. 이번에 큰 결단을 내려서 이 황교안 TV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황교안 TV도 발전하고 또 우리 손주찬 대표의 TV도 발전하고 그렇게 손주찬 대표의
새로운 채널명 청년 황교안 TV. 앞에 청년이 붙었네요. 아주 황교안 TV도 좋고 청년 황교안 TV도 좋습니다. 공식 서포터즈 채널로 운영될 청년 황교안 TV도 많이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황교안 TV, 청년 황교안 TV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말 미래 한국당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통합당, 미래통합당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통합정당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함께 대한민국 황교안